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899회입니다. 이제 900회를 한 주 앞둔 행사고요. 두 세계의 만남에 얽힌 진실과 사실, 그리고 세계의 변화. 강연 제목치고는 굉장히 깁니다만 사실은 이 제목만 보더라도 강연에서 무엇을 얘기할지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최명호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명호 교수님은 한국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 스페인어 어문학과 문학 석사를 취득하셨고, 그리고 시몬 볼리바르 대학 인문학대학원 인류학과를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 사항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국비장학생으로 아마 이 시몬 볼리바르 대학에 가셨던 것 같고요. 부산외국어대학 중남미 지역원 HK 연구교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 스페인어학과 외래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2025년 올해입니다. 한울이라고 하는 전문 학술 서적을 내는 아주 좋은 출판사인데 여기서 모기제국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셨고요. 2014년 산진이라고 하는 여기도 아주 특색 있는 책을 많이 내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여기서 멕시코를 맛보다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셨고요. 그리고 2010년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신화에서 역사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책을 또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기타 수상 내역으로는 바로 이 신화에서 역사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899회 목요철학 인문 포럼 두 세계의 만남에 얽힌 진실과 사실, 그리고 세계의 변화를 강연해 주실 최명호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녀봤는데 저보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곳에서 강의한 게 처음이라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서울 쪽은 겨울 같았거든요. 공기나 뭐 이런 게. 근데 대구는 가을이네요. 아직까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그 로맨틱한 딴거를 하나 듣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 유튜브에 나가야 된다면 이게 또 저작권이나 이런 게 좀 걸릴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본 적이 대구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대구 분이시고 성인이 될 때까지 생선은 칼치 고등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매년 명절 때마다 대구에 오곤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만 아까 저희 원장님 말씀하실 때 다음 주에 너무 명사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와, 비교가 많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도 사뭇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리플렛을 이렇게 보니까 저번 주가 아니죠. 저저번 주에 오랑캐란 용어가 나오고 기독교란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강연을 다 확인해 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저저번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 이어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아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말씀이 없으시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를 신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대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구대륙은 어디일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라시아 대륙이 아마
아마가 아니죠. 구대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는 구대륙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살고 있었으니까 어느 때는 연결되어 있었겠으나 아마도 조금 더 기온이 낮았을 경우에 베링해를 통해서 아마 육로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대륙을 찾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대륙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그 운영하시는 그 커리큘럼에 연결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그 제가 뭐 연배를 이렇게 뵙고 혹시 해외에서 이렇게 근무하시거나 뭐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도요, 해외 취업을 해서 아마 계명대학교도 그 졸업생들에게 해외 취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나와서 취업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좀 독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물론 동문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그 20대 때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신대륙을 만난다고 하는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냐? 해도가 없는 바다를 나가는 겁니다. 그 바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바람이 부는지 어떤 파도가 부는지 육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배를 타고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결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근원에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모험을 막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저저번 주에 들으셨던 내용과 얼마나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유럽의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예, 정면으로 봐주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옮겨야 되는데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유대 혹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아유 잘렸나? 여기가 이태리. 예. 그리고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여기 스페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으나 유럽의 중심은 어디죠? 유럽의 중심. 보통 얘기하는 로마 제국이니까 일단 로마가 될 겁니다. 로마 중에서도 어디가 돼야 되죠? 바티칸이죠. 교황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중심은 어디였냐면 여기 잠깐만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 이제 크레타 섬 위에 크레타 섬 얘기도 아마 보셨던 것 같은데 이 컨스탄티노플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의 수도가 문화적 혹은 예술적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은 왜 중심지가 되었나라고 하면 사실 이 로마 제국의 영광은 금방 끝났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됐든 뭐가 됐든 요 유럽이라는 세계는 동방과의 교역을 통해서 그 부를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중세라는 시대는 굉장히 정적이고 멈춰있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중심지가 되고 멀면 멀수록 더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아니 스페인이 왜 뭐 오랑캐야? 스페인이면 유럽의 중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빠르게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로마 제국을 기본으로 하는 지도입니다.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다음 장에 이렇게 보시면 좀 익숙하죠? 예. 자,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거는 로마 시대의 제국입니다. 로마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둘러싸고 있던 제국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다양한 산물들이 오고 가고 뭐 카르타고의 한니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다루려는 생각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베리아 반도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한 번도 중심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해 이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파냐 혹은 스페인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존재했느냐? 카스티아, 아라곤, 카탈루냐, 레온 뭐 이런 등등의 그 도시국가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그래도 그냥 조그만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리고 뭐 인종적으로 본다면 이쪽에는 카르타고 사람들도 원래 정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딕 쪽이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하면 비시고도라고 부르는데요. 고딕 쪽도 이주를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카톨릭을 막 믿지도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492년 전까지 그라나다 이 남쪽 지역, 남쪽 지역에 있었던 무슬림 세력은 또 그 무슬림 이슬람 중심 세력과 좀 떨어져 있던, 굉장히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막 닫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베리아 반도에서 같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492년 일단 레콩키스타가 끝나게 됩니다. 레콩키스타를 국토 회복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조작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나 발해 시대에 우리 영토가 있잖아요. 저 북쪽에 지금 중국 땅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걸 한 7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조선 초 정도가 됩니다. 조선 초에 갑자기 우리의 땅이니까 회복하자 막 이렇게 돼서 그 땅을 정복했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그 700년이라는 시간을, 물론 우리 민족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땅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할 수 있는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죠. 더 중요한 거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영토가 원래 자기네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세력 경쟁에서 현재 에스파냐 세력이 이긴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종교 전쟁이 막 심각하게 일어났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영화 중에서는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한 엘시드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 막 그렇게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의 컨텍스트도 그 카톨릭과 이슬람이 대립하고 싸웠다, 십자군 전쟁 같은 컨텍스트들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엘시드도 세뇨르라는 그 스페인어 표현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랍 쪽에서도 나의 죽은님 막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 작품을 읽어보면 뭐 종교에 상관없이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1492년 전까지 영토가 확정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국가의 3요소를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92년에 이르러서 영토가 확립이 되고 에스파냐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세라는 시대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것 같은 합스부르크 왕가나 부르봉 왕가나 공작들, 백작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혼인해서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영토가 확정이 되는 봉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은 19세기 들어서 국민국가가 생겨나고 독립하고 이럴 때부터 생기는 거지, 그 이전에는 국가의 개념도 좀 애매하게 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이니 프랑코 제국이니 뭐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파냐는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왕족이 결혼하면서 하나의 국가처럼 꼭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와는 다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핏 생각해봐도 통일신라에서 조선까지만 해봐도 1000년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유럽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국가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이라는 그 영어의 번역어가 민족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민족이 국가고 국가가 민족이고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마지막 수업이니 뭐니 뭐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 독일어 배워야 되고 뭐 이런 류의 일들이 있었죠. 그것도 19세기 뭐 20세기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492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1492년이 돼서 스페인어 문법이 확립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라틴어의 방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대 스페인어가 확정돼 있지 않았는데 이제 국가의 언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프랑스나 이태리나 다른 지역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언어가 정체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말 사전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소설이나 영화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너무 무겁게 진행하나요? 예, 예. 아니 너무 반응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굳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나 싶었습니다. 자, 영토가 확립이 되고 언어가 확립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확립이 되냐? 언어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이 레이에스 카톨리코스라고 불립니다. 이게 스페인어인데 카톨릭 군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중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변 분들 왜 카톨릭 군주가 되고 싶었을까요? 이게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틀린 비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구에서 이렇게 좀 성공하고 그러면 수성구로 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아파트가 막 이렇게 주상복합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여기 생활이 그냥 당연하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서울로 예를 들면 강남에 쭉 사셨던 분들은 그냥 강남이 그냥 뭐 강남이지 뭐 대단한 게 있어 뭐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강남으로 넘어오면 그 자체로 자기 주민등록이 그 강남이 되는 순간 나 성공했나? 나 이제 탑 클래스에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변방에 있는 사람들만 중심을 꿈꿉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은 중심을 꿈꿀 필요가 없죠. 중심에 있으니까. 오랑캐였기 때문에 오랑캐라는 표현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저번 주에 그 오랑캐와 기독교가 어떻게 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 있던 오랑캐였기 때문에 중심을 꿈꾸게 되고 그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와 바티칸, 가톨릭, 교황 그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가톨릭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도 많이들 안 드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성경에 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더 보수적이고 더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기 쉽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였고 더 카톨릭적인 규칙을 지키고 범주를 지키고 그 예의를 따르려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차차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그 카톨릭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아니었다고 해도 무슬림 세력과 이슬람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슬림. 여기서 무어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서부터 같이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종교가 다르지만 잘 어울려서 살던 사람들, 혹은 서로 속여 먹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족속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동질성도 느끼면서 서로 폄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어인,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둘 수가 없죠. 개종하지 않으면 쫓아내야죠. 그리고 유태인들, 그 전까지는 잘 살고 있었고, 심지어 그 무슬림들은 교역이나 상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금융, 고리대금업입니다만 금융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개종하지 않으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네덜란드 쪽으로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부강해진 이유 중에서는 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카톨릭적으로 더 순수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텍스트에는 쓰지 않았으나 항상 중앙으로 가고 싶었는데 봉건 시대고 봉건 시대에서 영토라는 것은 유산으로 이어받는 거니까 왕가와 혼인을 하면 뭔가 중앙으로 가는 느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또 공교롭게 열리고 있어서 이게 중요도나 뭐 이런 거에 오늘 강연이 뭐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이 스페인의 왕가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나 그 영향력 있는 귀족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적어도 유럽의 중앙 쪽으로, 중심 귀족 쪽으로 편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딸 중에 하나가 합스부르크 네 번째 왕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독살이었는지 뭐였는지 이 황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위 계승자들이 다 죽으면서 남아있는 아들이 이 결혼한 그 합스부르크 왕자도 사망을 하고 이 스페인 왕가와 결혼한 그 후아나라는 그 공주와 결혼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 카를로스 프리메로, 샤를 1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스페인어서는 칼로스 낀또, 그러니까 칼로스 5세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덜컥 합스부르크 왕가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유럽의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샤를 1세 혹은 카를로스 낀또가 물려받은 그 영토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1492년 신대륙부터 시작해서 뭐 필리핀까지 전 세계에서 상당히 큰 영토를 통치하던 황제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자, 1492년 이제 에스파냐가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신생 국가 비슷한 건데 신대륙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신대륙을 꿈꾸게 됐냐? 다시 처음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벗어나네요, 사이즈가. 그럼 이걸로 봅시다. 이게 제가 잠깐 가볼게요. 자, 동방 쪽에서 뭐 좋은 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크레타 섬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교역하고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 바티칸, 로마, 이태리까지 이렇게 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부츠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돼서 바다가 이 시칠리아 이렇게 해서 좀 막힌 느낌이 있죠. 여기는 제일 외곽이에요. 그러면 운송비가 제일 비싼 지역이죠. 포르투갈은 나중에 독립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대서양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교역하기 위해선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야 돼요. 바깥에서 나와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외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세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중세라는 세계는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세계고 율법에 따라야 되는 세계입니다. 실제로 아팠을 때 써야 되는 약, 어떤 치료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요리해야 되는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가 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여성이 허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몸살 감기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허브티를 줘서 낫게 했다.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불태워집니다. 마녀니까. 그렇죠. 더 심한 경우 한 여성이 막 밝아요. 매번 웃고 다니고 인사도 잘해. 불태워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마도 뭐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은 연애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짐작이 되는데, 그리고 속이 좀 안 좋아서 나 돼지고기 안 먹을래. 돼지고기가 무슬림들하고 유태인 사이에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는 이유로 마녀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이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492년을 일단 멈춰놓고 130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중세가 끝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뭐 이런 등등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 가지 그 소설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제 그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리고 온몸이 이제 검게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죽음의 댄스를 추면서 그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렸다는 그 흑사병. 전체적으로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사망케 했고,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는 반 정도를 쓸어간 그 흑사병. 근데 그 시대가 중세였단 말입니다. 중세는 뭐죠? 성당이 있고 신부님이 있고, 굳이 지성소라고 부르지 않아도 성스러운 곳이고, 모든 걸 다 여호와가 지켜줄 것 같고, 그렇게 믿음에 따라 살면 천국으로 갈 것 같고, 이런 때였는데, 이렇게 종교가 최우선 가치였던 곳에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돌고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반 정도 사라지게 되면 이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당이 됐건 어디가 됐건 바티칸이 됐건 뭐 바이러스가 뭐 가립니까? 병균이 쭉 돌았어요.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스럽다고 하는 것들 하나도 역할을 못했다라는 게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중세가 언제 끝나느냐? 흑사병으로 끝납니다. 심판받은 거니까. 아무리 신앙심이 깊건 없건 뭐 신부건 뭐건 수도사건 상관없이 병균은 그런 걸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돼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중세는 무너집니다. 근데 이 중세가 무너진 다음에 에스파냐 신생 독립 국가인 에스파냐가 딱 등장해서 후진기어를 빡 넣고 중세로 빠져드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뭐 로마의 중심이라고, 로마가 아니라 유럽의 중심이라고 봤던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르네상스가 막 이렇게 싹트고 있었어요. 르네상스가 싹튼 이유는 중세가 끝났기 때문이고,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과 새로운 관점들을 만들어가던 시기에 스페인이 에스파냐가 등장했고, 제가 에스파냐 스페인 혼용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에스파냐라고 부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국명은 자기네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파냐라는 말을 좀 선호하는데 아마 스페인이라는 말을 더 알아듣기 쉬우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스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가치관은 중세적 가치관을 장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세의 근처에 새로운 그 가치관과 그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눈을 뜨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원나라죠.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원나라가 사실 이게 원나라를 제가 뭐 이쪽 전공은 아닙니다만
무슨 킵차크 한국인이 무슨 한국인이 뭐니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컨스탄티노플 근처까지 갑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사망하는 바람에 이 군대가 뒤로 빠져요. 우리가 실크로드가 존재했고 교육이 존재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유럽 사람들 관점으로 그 세력을 눈으로 보고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엄청난 힘을. 공포에 떨을 수밖에 없었겠죠. 공포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제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부와 그리고 멀고 먼 세계들이 전달해주는 어떤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신바트의 모험이나 천일야화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보다 더 희한한 이야기들이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이미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물론 지금이라도 다시 읽게 되면 아 이거 저기 뭐야 다 들은 풍월이구나. 그 얘기들 말이라는 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굴절되고 뭐 과장되고 뭐 그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빌라이 칸이 그 대상인도 아니고 상인의 가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마르코 폴로를 칸이 만나준다? 원나라 황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삐걱거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원이 생기고 나서 자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한 3분의 1을 다 통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태리의 상인을 만나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뭘 팔 수 있죠? 칸 앞에서? 자기 동아시아에 있죠. 비단 실크로드라는 말처럼 동양에 있죠. 그 다음에 강철 3세기에 이미 동북아에는 강철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뭐 삼국시대에도 이미 강철을 사용했어요. 근데 15세기 16세기에도 유럽에는 강철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들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찰갑옷이라고 해서 비늘처럼 된 갑옷을 예전서부터 입은 것과 다르게 판갑옷이라고 한 판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무기적인 측면에서도 앞선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뭘 팔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실제로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 멀고 먼 곳에 칸의 국가가 있고 거기가 엄청난 부가 있으며 거기가 교역할 수 있으면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얘기합니다만 인도는 면직물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 그다음에 최고의 부를 갖고 있었던 게다가 원나라니까 군사력까지 최강이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몽골 제국이 등장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통합되는 듯 보이면서 저곳과 교역하면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 발견에서 이 몽골 제국의 등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여기저기 그 페르시아 옆에 저기 그 러시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은 안 했지만 그 근처까지 가는 그래서 이게 흑해 지역까지 다다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항구적으로 뭐 정복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흑사병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지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그 색깔이 다른 게 카스티아, 아라곤 뭐 이런 그 도시국가 비슷한 국가들이 어떻게 영역들을 확보해 왔나를 보여줍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제일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라나다이고 무슬림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 마지막까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지금도 바스크 지역이나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역은 분리독립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정체성도 다르고 언어도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사실 영토나 인구나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여주는 차이점들 그 상당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동쪽 해안에 있는 카탈루냐 요쪽 바르셀로나 있는 저 위에 쪽 요 부분은
지중해 해양 세력이 이렇게 도착했던 지역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보이는 지역, 바스크 그 축구 선수 이천수가 산세바스티앙 그 팀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저 위쪽이거든요. 저기는 아마 저기 그 바이킹을 비롯해서 북유럽 해양 세력이 도착했던 곳으로 보이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 출신들이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 문법을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치료법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제물을 바치는 게 이제 굽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물을 넣고 막 구우면 여호와가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 흠향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세라는 시대, 그 유럽의 중세라는 시대의 모든 기준이 일단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과 관련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이 중요한, 음식에서 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추, 정향, 육두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향을 느끼는 게 천국의 맛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닭고기를 하나 먹어도 이 정말 그 벌칙을 능가하는 한 0.5에서 1cm 정도 각종 향신료를 넣어서 이렇게 밀가루하고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걸 구워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즐기는 육질이나 뭐 이런 걸 즐기는 게 아니라 강렬한 그 향을 느끼는 거죠. 물론 향신료의 역할은 음식물을 보관을 오래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어느 정도 넣어서 살짝 입맛을 돋군다던가, 현재는 그런 전통적으로는 좀 보관에 용이하게 하는 용도도 있었고 입맛을 돋구는 역할입니다만, 이때는 다릅니다. 향만이 중요하던 시대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중심부를 흉내내기 위해선 뭘 먹어야 된다? 향신료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향신료가 너무 비쌌어, 향신료의 가치가 금가치야라고 설명하는 거는 많이 봤지만 그 이면의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중세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시면, 자, 후추든 뭐든 동방에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가장 멀리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선 가장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공교롭게도 뭐가 있죠? 이태리가 있습니다. 이태리도 통합된 국가로 나타난 것은 시기가 19세기 넘어갑니다만, 베니스의 뭐 개성상인부터 시작해서 나폴리, 제노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가문들, 그 메디치 가문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죠. 금융으로도 유명하고 상인 가문들. 그 뭐냐, 유럽에서 상인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배 등 후려치는 거죠. 그리고 외곽에 변방에 있었으니까 더 갖고 싶어 하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게 뭐 저기 회담이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편이 너무 갖고 싶어 하면 가격은 올라가죠.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세 때는 지구가 네모나타느니 보자도르 곳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세계의 끝이니까 떨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건 중세 초기고,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지중해에서도 이렇게 배가 떠나면 점점점 작아지다가 수평성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평평해? 멀어져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왜 밑에만 점점 사라지지? 뱃사람들 사이에서 실천적 지식으로 지구가 원형일 것이다 라는 것은,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천체 관측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던 사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뭘 몰랐냐? 실제 지구 크기가 얼마나 타라는 정보는 없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자, 얘들을 다 우회하고 아프리카 건너가면 우리가 인도나 중국으로 갈 수 있어. 그리고 콜럼부스는 생각보다 지구가 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 사실은 중국에 닿을 수 있어 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많이 아는 것처럼 딱 가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카리비안 원주민들은 본인이 알고 있던 중국인들하고는 달랐어요.
근데 그 중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콜럼버스가 콜럼버스 아들한테 보낸 서신을 제가 찾아서 나는 테무친 그 칸의 국가에 가려 한다라는 표현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미국을 가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도착한 곳은 카리비안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지금의 바하마 제도 혹은 저기 그 도미니카 공화국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가 그 저작권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의 그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콜럼버스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원주민들 잘생겼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잘생기고 예쁘다.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리비안의 원주민들이 한 5%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도,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 받기 위해서 우리 4대조 할아버지가 뭐였어 뭐 이런 정도고, 이미 혼혈이 다 일어나 버린 케이스고, 원주민들의 모습을 지금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미친 듯이 금을 찾아다녀요. 금 막 이러고 다녀요.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도 계속 보면서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찾지? 찾을 게 그거밖에 없었나? 라는 데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도착해서 중국이 아니구나. 그리고 인도였다면 인도가 유명한 게 면직물로 유명했습니다. 면직물이 왜 그러면 중요했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뒤에 이제 배우실 테지만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직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방직기가 뭘 만드는 거죠? 면입니다. 면. 그 유럽을 여행해 보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저희 침대에 들어가 있는 침대포가 이제 뻣뻣한 그 면, 그 아무튼 처음에 생산하던 것은 그런 거였는데, 그런 면도 일단 땀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속옷으로 쓰거나 할 때, 물론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자, 양모로 만든 모직 반스와 면 반스,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뭘 입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면이 유럽에 없었어요. 예, 모카도 일단 아열대 지방이나 뭐 이런 데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많이 서행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모카가 흔치 않았습니다. 유럽에는. 근데 인도에는 흔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면직문이라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카리비안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저기 뭐 여러분들 상상하기에 딱 좋은 건 타잔하고 같이 있던 제인이나, 사실 더운데 옷을 갖춰 있는 것도 이상하죠. 그렇게 입고 다니고 있고, 근데 원주민들이 금장신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건 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금이 중요해서 찾은 것도 있습니다만 금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은 왜 중요할까?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금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벌써 한 1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금이 왜 중요한가? 금이 왜 중요하죠? 금은 왜 중요합니까? 예? 희소해서? 근데 세상에 희소한 게 많잖아요. 예? 변하지 않는 거. 좋죠.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어르신 근데 스댕은요? 스댕 식기로 써도 되고 가열해도 되고 녹도 안 쓸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이미 화폐로 금이 사용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가치 척도가 화폐의 기능 중에 하나니까. 그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는가와 금이 가치가 있는지는 똑같습니다. 관습적으로 그렇다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 다른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화폐 얘기도 이제 해볼 텐데,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관습적으로 가치를 매겨와서 가치가 있는 건데, 자, 이걸 중세와 연관시키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업의 측면에서 인구가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럼 헌금도 줄죠. 이미 카톨릭 교회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근데 조직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면벌부가 맞는데 면죄부를 만들게 되죠.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돈을 내면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돈으로 혹은 금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에 원래 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이 상품도 아니고 교역의 대상도 아니고 가치 측정을 하는 대상도 아니고, 제가 그 신화에서 역사로 라틴 아메리카란 책이 있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99% 황금을 제사장들이 썼어요. 근데 갑옷같이 황금을 입고 위에도 뭐 이만한 걸 씁니다. 황금으로. 그리고 해발고도 2,000m 이상, 4,000m 되는 곳, 게다가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서 딱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볼리비아 한 4,000m 이상 되는 데서 한번 느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자외선, 햇빛이 날 굽는구나. 그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이 제가 좀 하얀 편이긴 한데 타는 게 아니라 빨개지는 거. 그런 자외선은 저 살면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햇빛이 그만큼 강하잖아요. 근데 황금 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피라미드 위에. 그리고 피라미드의 각도가 한 60도 정도 됩니다. 60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올라가면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놓은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고개를 딱 들면 빛이에요.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황금을 숭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가장 닮아 있는, 물론 황동도 있고 뭐 노쇠도 있고 잘 닦으면 광이 잘 납니다만 황금이 태양과 닮았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곳에서,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금은 뭐였냐? 신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의 재기였어요. 이런 걸 판매하거나 뭐 돈을 더 준다고 더 갖고 오거나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양반들은 이렇게 입고 뭐 양인은 이렇게 입고 천민은 이렇게 입고 하는 것처럼 결정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미 유럽에서는 국제 교역에서는 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금을 찾게 됩니다. 이게 콜럼부스가 금을 그렇게 찾아다닌 이유가 돼요. 자, 그러면 신대륙을 찾아야 되는 이유, 교역이란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1492년에서야 드디어 태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향신료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그 다음에 콜럼부스는 서쪽으로. 그럼 지금까지는 뭐 경제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 그 다음에 뭐 전염병 얘기,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제 전염병 얘기에 공감을 많이 못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또 가장 공감이 가는 게 아마 전염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가 가장 중요하던 유럽이 흑사병이 돌았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뭐 저기 동양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스테카에서도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제사장의 목을 베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목을 베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뭐냐? 자연재해는 신이 보내는 건데 신과 네가 교통하고 있다면, 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신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제사장들이 필요하거나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약속의 땅, 그 유토피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중세는 심판받았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뭔가 새로운 신세계를 꿈꾸는, 굳이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었다고 해도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텍스트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자, 일단 아무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처럼 꽉 짜여진 사회에서 누군가 외부로 나가고 뭔가 있다, 새로운 기회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사회가 흔들리겠죠. 그리고 거기서는 천민으로 살던 뭐로도 살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꽉 짜여진 중세의 질서는 흔들리게 될 겁니다. 즉 새로운 세계를 찾는다는 것은 흔들리고 있는 구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균세, 그 제럴드 다이몬드가 쓴 총균세 굉장히 유명하고 물론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만, 자 일단 하나하나씩 보기 전에 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쇠 강철이 아닌 쇠 무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뭐 이게 많이 알려진 거긴 합니다만 고구려의 성인 남성들은 숫돌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쇠가 강력한 무기가 되기 위해선 벼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갈아야죠. 나를. 근데 저기 그 기사나 뭐 중세 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칼을 갈고 뭐 이랬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죠. 예, 그리고 그 중세 기사단 검이 이렇게 크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달타냥 나오는 삼총사 쪽으로 가면 좀 얇은 칼도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펜싱 칼까지 이어지긴 합니다만 큰 칼 혹은 창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료가 있긴 한데 이 말 둘이 이렇게 와서 한 방에 부닥치는 창술 보신 적 있죠? 근데 우리가 삼국지에 관우 장비 뭐 여포들이 싸우는 거 막 창 막 돌리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서양에서는 1대1로 이렇게 뛰잖아요. 물론 이게 흥분시키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스포츠로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검이 이렇게 베는 용도라면 반월도나 사무라이 검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일자로 쭉 나온 큰 검이라는 얘기는 크니까 찌르는 용도도 아니고 때리는 용입니다. 때리는 용. 그만큼 날이 서 있는 무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뭐 이렇게 판갑옷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화살에도 막 뚫리고 막 이러는 그 그런 갑옷이니까요. 여러분 그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있어요. 끼호테가 뭐냐면 돈은 이제 높여 부르는 거고 끼호테가 그 허벅지 쪽 그 쇠 갑옷이에요. 허벅지 쪽.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도와줘야 이 갑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누가 도와줘야. 그러면 전쟁 중에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쉬마렵고 응아마렵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급하게 이렇게 벗고 일을 쉽게 봤을까요? 못했겠죠. 그럼 이 허벅지 안은 뭐가 차 있었을까요? 찌릉내가 아무튼 가득했겠죠. 예, 끼호테,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끼호테는 이런 이제 그런 유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찌릉내 날이 뭐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가 그렇게 중요했느냐? 아스테카의 무기는 흑요석이었어요. 흑요석이 잘 쪼개지긴 하는데 너무 견고해서 지금도 외과 수술에서 초정밀 메스보다 더 세밀하게 이 피부 절개를 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적으로 여기가 처졌느냐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녹슬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예전서부터
그 나라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국군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때 아스테카와 잉카를 정복하러 갔던 사람들은 그냥 개개인 사병이었어요. 전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관리나 이런 게 뛰어났을 리가 별로 없죠. 그러면 이 총, 잠시만요. 우리 아들내미 장난감인데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그래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저 플라스틱 장난감입니다. 제가 중앙으로 나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발전한 거예요. 좀 발전한 거. 그 당시에 화약총은 뭐냐? 이 정도 파야 되는데 일단 화약을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재워놔. 그리고 쇠구슬이 총알입니다. 딱 넣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발전된 폼이어서 여기 방아쇠가 있는데 원래는 부싯돌로 이렇게 붙이죠. 하다가 빵! 나와요. 그러면 또 이걸 닦아야죠. 화약 넣죠. 그리고 쇠구슬 넣죠. 근데 쇠구슬이 화약이 정확하게 수평을 이룰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쇠구슬이 그 딱 맞아져가지고 빵 나갈 수 있는 정밀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시간에 화살의 케이스, 아스테카에도 화살이 있었거든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제가 볼 때는 한 5발에서 10발 정도 나가요. 이거 하는데 5발에서 10발 정도 나가는 거예요. 총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다. 선입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소리 때문에. 근데 전사들이 천둥 소리 안 들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스콜이라고 해서 열대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천둥 비슷한 건가 보다. 그리고 이거와 뭐가 더 정확했겠습니까? 팔이 훨씬 정확하죠. 근데 총이란 무기에 대해서 좀 약간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총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럼 효과가 있었냐? 이 무기의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죠. 그 노부나가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뭐 남북 전쟁 때도 사용됐고, 그리고 이 조총 부대에서도 사용했던 일렬이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는, 그 뒤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빵 넣고 이렇게 가고 불 붙이고 와서 쏘는, 이렇게 연속해서 쏘는 이 방식으로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일렬로 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 사람만 혹은 한 곳만 찍어서 쐈어요. 조준해서. 기마병들이 뛰어오는데 그 중에 지휘관 쟤만 쏴. 그러면 한 20명이 쏘면 한 3발은 맞을 거니까. 그러면 지휘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화살보다 셌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연발총이 나오기 전까지. 왜냐면 이걸 또 이게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이걸 다 해봤지 않습니까? 사격을 하면 이걸 닦아야 되니까. 이게 쉽게 또 안 닦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화약을 넣는데 정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 조금 들어가고. 초기의 화승총은 그렇게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만약에 중요하다면 한 시대를 한 17, 18 정도로 좀 뒤로 옮긴다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 그렇다면 균입니다. 균. 이 균에 대해서도 참 이 모순적인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선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면 그 천연두, 홍역 이런 게 뭐랑 관련이 있죠?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전에 배웠던 크레타 섬의 미노타우루스가 소머리잖아요. 소가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투가 뭐랑 싸우는 거죠? 소랑 싸웁니다. 소가 한때는 굉장히 맹수였고 신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아이고 물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모여있던 유태인들이 사실 이게
그 십계명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뭘 어긴 게 아니잖아요. 법이 있기 전이니까. 근데 뭔가를 만듭니다. 신의 형상을. 근데 그게 뭐죠? 소. 이 지역, 아니 이 지역이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아랍권에서 페르시아까지 소가 굉장히 신성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소가 우리 인간에게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습니까? 우리나라 뭐 쇠고기 코리안 바베큐 맛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를 먹어요? 이래야지 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소고기 문화가 발달했다. 발달했죠. 근데 허락된 계층은 굉장히 소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력이니까. 근데 소 때문에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안데스 지역의 라마 정도를 제외하면 가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공통 간염병이 없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혹은 불행히도 면역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병균 덩어리들을 만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스테카 전사들이 스페인 사람들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뭐 효수하는 것들은 동서양 공통이니까 막 머리를 들고 난리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승리했다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손발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아, 공포죠. 간호한다고 도와주던 사람들도 손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흑사병이죠. 사실 굳이 흑사병이 아니라고 해도 홍역 정도만 돼도 면역이 없다면 예전에 저기 우리가 예방 접종도 잘 불주사니 뭐 이런 것도 초반에 도입될 때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이 병으로 죽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반지의 제왕에서 그런 장면 나와요. 3부에서 저기 아라곤 그 왕이 어디 가가지고 저기 죽은 유령들하고 계약해가지고 마지막에 유령들이 막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 2에 보면 이렇게 저기 신령님처럼 보이는 머리 하얀 그분이 땅에 빡 치면 해골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들 어떻게 기억이 좀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내가 죽였는데 내가 이겼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 공포를. 그러니까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총소리 때문에 기가 질린 게 아니라 병균 때문에 기가 질릴만 하죠. 그래서 총균세 중에는 균이다.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과연 무엇이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인가? 전염병 없이 가축 있는 삶. 가축이 있고 가축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가축의 고기도 먹고 하면서 가축과 같이 살지만 전염병, 호환, 마마 뭐 이런 게 도는 삶. 이거를 어떻게 결정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스텍과 잉카는 이 균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수준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원주민의 20% 혹은 10%만이 살아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세계가 만났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이 라틴 아메리카 케이스가 너무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서 환경이 변해가면 예를 들어서 짧게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저기 능금 대구 하면 사과였잖아요. 근데 사과가 지금 충청남도를 지나서 충청북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그럼 사과만 올라갔을까요? 사과나무 근처에 같이 살고 있던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갔겠죠. 그럼 빈자리로 머물러 있습니까?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제주도나 남해 쪽에서는 열대과일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생태 환경이 변했죠. 그럼 좋은 것만 있을까요? 병균이나 뭐 이런 거는 토착병 이런 거는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제가 모기제국이라는 책을 선정하고 번역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기를 통해서 수많은 간염병들이 지구상에 퍼졌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열대 지역의 모기들이 옮기는 황열병이나 뭐 이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병들이 창궐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 그 책을 번역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금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정복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그 금과 금은보가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도시에서 대규모 은광이 터지게 됩니다. 그 규모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거칠게 얘기하면 200년 동안 매년 200톤 이상의 은이 전 세계에 퍼졌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금과 은의 80%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가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 때 세금을 은으로 받기 시작해요. 뭐 이걸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지금은 뭐 중국 역사를 할 때는 아니니까. 그리고 유럽에서의 금과 은의 비율이 1대 10이었다면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은이 더 중요했으니까 1대 6 정도였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공간만 이동시켜도 2배의 이윤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은이 금으로 변했잖아요. 그럼 배에 남는 공간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중국의 자기, 비단 뭐 이런 물들을 채워서 돌아오는 무역을 갤리언 무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쓴 논문인데 예 일단 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도가 요게 전 지구적 교역 최초의 전 지구적 교역입니다. 갤리언 무역. 그리고 콜럼버스의 꿈이 이제서야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달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고 해야 좀 더 있어 보이려나? 아무튼 달러가 막 나와서 달러를 미국에 갖다 주고 물건을 가져오면 드디어 스페인이 중심이 돼서 교역을 할 수 있는 이 체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카풀코 마닐라 라인 그리고 이 아카풀코에서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베라크루스에서 세비야.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돈을 벌고 관리를 한 거는 또 이태리의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개념이 좀 달라요. 이때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가 관리하던 시대고 그리고 그는 그래도 스페인 출신이고 카톨릭을 수호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가 지나가고 르네상스가 오게 되면 종교개혁 뭐 루터의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얘기하는 건 100년 정도의 전쟁이죠. 그럼 전쟁은 뭐냐? 돈이죠.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근데 그 샤를 1세 칼로스 킨토는 이 넓은 식민지와 이 갤리언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로 뭘 했냐? 전쟁했습니다. 남는 게 없죠. 하지만 명나라도 뭐 이렇게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명나라 초반에 그 원나라가 이제 북원으로 바뀌는데 북원하고 전쟁하는데 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만리장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대규모 토목권 공사지요. 그러니까 그 진나라 때 만들었던 것은 토성에 가까운 그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정말 잘 만들어진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임금도 줘야 되고 대규모 공사도 해야 되니까 은이 막 필요하죠. 그래서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은을 막 땡겨다가 사람들 임금들 주고 세금도 걷고 막 그러다가 이 갤리언 무역을 금지시키게 돼요.
그래서 공급되던 은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이 막 모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가 은 공급이 딱 끊기면 디플레이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명나라가 약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은의 공급의 문제였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데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초콜릿 좋아하세요? 초콜릿 맛있잖아요. 근데 초콜릿의 원산지가 아스테카 제국 혹은 멕시코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화폐였대요.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테노치틀란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20만에서 40만 정도로 헤아리는데 호수위의 섬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외부와의 접촉이 없으면 여기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수경농업 비슷한 친환파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 식량은 공급을 받게 됐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특이하게도 트랄텔로코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띠앙기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조달받은 거예요. 화폐는 뭐였냐? 카카오 씨앗, 초콜릿의 원료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카카오를 그냥 화폐로 썼느냐? 사실 그 뭡니까? 그 심청전에서도 심청이가 팔려가는 게 공양미 300석. 조선시대에 화폐가 발달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를 대신했던 게 곡물화폐인 쌀이잖아요. 실제로 곡물화폐가 사용도 많이 되고 건조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 전 세계에서 그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콜릿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음료였단 말이에요. 셔콜라뜰이라고 불렸던 음료였습니다. 이렇게 갈아서 뜨거운 물에 으깨가지고 계피 같은 것도 넣고 약간 저기 그 다크 초콜릿의 계피 향이 나는 음료였어요. 이게 동시에 화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주상복합 저기 위층에서 이렇게 그 동네 저기 시장에 있으면 시장에서 막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잔에다가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돈을 먹는다고? 화폐로 사용하는데 그걸 마신다고?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병균 때문에 인구가 되게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그러니까 붕괴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붕괴되지가 않았어요. 왜 붕괴되지가 않았냐? 띠앙기스와 카카오 화폐가 멕시코라는 그 독립국가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사용이 됩니다.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자신들의 화폐와 그 물건들을 혹은 상품을 조달받고 있는 시스템,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유지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재미있게도. 요게 이제 그 식민 시대 초창기에 있었던 그 물가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레알이라고 부르던 금화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대서양을 건너오는 거니까 스페인 그 화폐들이 금화가 됐든 은화가 됐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좀 가치가 높은 그 화폐를 가져오겠죠. 그렇게 되면 잔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잘한 것, 잔돈으로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들을 거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잔돈의 역할을 카카오 화폐가 해냈던 겁니다. 칠면조의 원산지도 라틴 아메리카인데 요게 가격이 한 200 카카오 200개. 그다음에 대형 토마토나 따말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그 만두 비슷한 건데요. 요것도 이제 1개 정도.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신선한 카카오와 오래된 카카오가 가치가 좀 달랐다. 이런 것도 굉장히 눈길을 끌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그건 그런 거죠. 이 법정 화폐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화폐, 원하면 원화, 이것만이 우리의 사회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 외에 다른 케이스는 없었느냐,
라는 데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로서 특히 아스테카에서 사용하던 카카오 화폐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 시장과 화폐를 독립 이전 때까지 유지하면서 실제로 스페인 레알과 카카오와의 그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환율 같은 것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전통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발표를 마쳐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중세 기독교 문명에 대한 이야기였지 저희들의 전체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 문명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인들이 로마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만인들입니다. 오랑캐였죠, 그죠? 예, 그게 게르만족이든 노르망족이든 뭐 어떤 족이든 그들에 의해서 고대 로마가 멸망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다음 그들이 서로마 제국의 문명 중에 이 기독교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통합 흡수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 과정에 이제 오늘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이 이베리아 반도 이쪽도 사실은 그때 당시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본다면 주변국들이고 오랑캐고 뭐 이런 거죠. 야만인들인데 그들이 새로운 이제 주변국에서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쓰셨죠. 1492, 1492년 그러니까 이 15세기인데 15세기에 사실은 그 유럽에서는 주변국으로 있었던 이 나라들이 새로운 하나의 중심국으로 그래서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영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근대 문명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스페인, 나중에 네덜란드, 프랑스, 결국에 이제 영국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들인데 이거는 저희들 900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게 될 얘기들입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이 유럽인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런 독립적인 문명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 사실 그 이전에는 아주 고전기부터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문명을 갖고 있었고 또 많은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 유럽보다도 더 물질적 문명이 발달해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이 아메리카가. 그런데 이 유럽 문명과 만나면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유한 문화들이 혹은 그 고유한 문명들이 어떻게 해체되고 붕괴되고 했던가라고 하는 물론 우리는 제레미 다이아몬드 입장에서는 총균세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 학자들은 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세죠. 그죠? 총세보다는 아마 유럽인들의 균에 의해서 대부분 그 문명이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학술적 근거를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거는 계속 탐구에 되어야 될 주제 영역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두 세계의 만남 1492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만 나중에 다음 주제에 나오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1648년입니다. 그죠? 우리는 유럽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 베스트팔렌에서 이제 조약을 맺잖아요. 베스트팔렌 조약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왔어야 결국은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권 국가, 영토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두고 보시면 여전히 그 이전 유럽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소공국 그리고 조그마한 도시국가들의 뭐 결합체, 연합체 이렇게 보는 것도 아마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는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특히 이 지역이
우리한테는 마야 문명 혹은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강인자 선생님은 특히 이제 멕시코죠 지금 멕시코의 원 일종의 문명이라 할 수 있죠. 아즈텍 문명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마야 문명이 제일 앞서죠, 그죠? 마야 문명이 서기로 하면 한 300년부터 해서 16세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미라라는 마야 문명이 보통 이 어디죠? 과테말라, 온두라스, 뭐 그, 멕시코 남쪽에서요? 예, 중미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예, 그쪽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즈텍, 마지막 잉카 문명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관심도에 따라서 남미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문명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이런 전문가들이 이 그 역사성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르게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이 물질 문명 아까 뭐 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은뿐만 아니죠. 그 문명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질 문명으로서의 이 우리가 지금 흔하게 접하는 곡물들, 채소들 이런 것들 전부 원산지가 바로 그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먹고 하지만 그것들이 유럽으로 혹은 이 동아시아로 이렇게 전리되면서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먹습니다만 바로 이 시기, 이 과정을 통해서 두 세계의 문명이 만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또 해체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혹은 강연 내용에서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뭐 어떤 것 다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좋은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국정 선생님. 수성사가에서 하는 이국정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할 때 그 성스러운 성당 건립할 때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건립했다. 건립하는데 그러니까 이체 전부 안 받으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면제부를 팔 때 거기 보면은 뭐 누구누구를 갖다가 무슨 뭐 강간을 해도 면제부만 사면은 이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실시했는데 그러면 개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러면 건립할 때 성당 건립할 때 그 돈은 면제부가 거둔 게 아니고 뭐 딴 돈을 했는지 그 유명한 성당이 면제부를 그렇게 저질로 팔아가지고 한 거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잉카 제국이 옛날에 대제국이었는데 유아시라 그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이제 그 피사로란 그 장군이 소수 인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군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뭐 정별해가지고 됐다고 했는데 아까 보면은 그 총과 그다음에 균과 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이 있어봐야 그때는 그 뭐 신무기도 아니고 아주 구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쇠도 별거 아니고 이래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스페인이나 그때 유라시아 사람들은 그 이런 전염병에 대한 뭐 홍적이나 전염도 같은데 면역이 잘 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겪었으니까. 돼서 가지고 거기가 잉카 제국 초도로 가서는 그 총보다도 뭐 쇠보다도 그 면역이 안 돼 있는 잉카 제국 사람들을 아마 확 썰지 않았나. 뭐 저는 제가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뭐 질문이면서 동시에 확인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면제부가 타락의 증거이냐? 레이비나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뭐 훔쳤을 때 누구를 상해했을 때는 양 몇 마리를 어디에 바치죠? 유대 신전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면제부나 면벌부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벌을 면해준다는 건데 그 자체가 타락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으나 아마 그 흑사병의 위기에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런 사업까지 했다는 점 그런 것들은 또 이 타락해버린 신부나 수사계층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 자체가 반성경적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여기 좀 굉장히 논쟁적이다. 굉장히 유대교적인 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돼도 이 성 베드로 성당이 또 남았으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 그 느껴지는 어떤 미적인 체험들도 또 있고 하니까 참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화에서 역사로 라틴 아메리카를 쓸 때 굉장히 노력했던 게 이거 신화가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관점에서 서술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잉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느냐, 고구려가 망한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연난생이가 넘어가잖아요, 당나라로. 그래서 지가 선봉장이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잉카가 원래는 쿠스코를 중심으로 한 조그만 국가였는데 점점 넓혀나가게 됩니다. 근데 황제의 군대를 누가 지휘했느냐? 그러니까 황의 계승권이 없는, 그러니까 그 조선으로 치면 비인의 자식이 황제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막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은 콜롬비아 남부까지 그 안데스 산맥을 거의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황제의 군대는 나한테 있고 저 쿠스코에 있는 황희 계승자는 좀 이런 말로 좀 그런데 아무튼 좀 이렇게 약간 등신 같고,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쿠스코로 돌아오고 역모를 일으켜서 황제가 돼요. 아다우알파 황제입니다.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외부 세력이, 그러니까 원래 황희 계승자들과 연합하면 문제다. 그래서 아다우알파가 직접 나가서 단판을 줘서 보내려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황금 줘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 들이밀고 너 회개해, 너 이거 믿어, 안 믿네, 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가서 결국 교수형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황제가 거의 신적인 권위가 있던 잉카 제국에 황제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꽉 짜여져 있고 쉽게 얘기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갑자기 사라지면 나치가 무너지는 것처럼 잉카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공동체였는데 황제가 사라지니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이 프로젝트와 굉장히 통할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는데 수요가 없으면 그거를 시장에 내놓는 게 되게 바보 같잖아요. 갑자기 돈들이 막 들어옵니다. 신대륙에서. 그럼 뭐가 생기느냐? 구매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리고 그 전에는 농노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노비 비슷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일부가 뭐 상업이 됐던 수공업이 됐던 부르주아지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지주의 이렇게 재산들을 뺏어오는 상황들, 그리고 가격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한 1000년 동안 그런 게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내미가 하고 그 다음에 자영농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시장이 발달하지도 않고 상품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막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면직물을 입고 싶어 했던 욕망이 방직기를 만들고, 방직기를 만든 그 기술력이 산업혁명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기술을 왜 개발해야 되는가라는 동기라는 측면에서 부가 막 늘어나게 되면 이런저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잉카 같은 사회나 중세 교황이 중심된 사회에서는 이런 변화가 싫었겠죠.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근대와 연결되고 있는 고리 중에 가장 중요한 고리가 새로운 부의 등장이고 교역이고 이를 통한 소위 얘기하는 부르주아지들의 탄생입니다. 아마 서구 중심으로 보는 좀 경제사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면죄부라고 이렇게 예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면죄부라고 해서는 안 된다. 면벌부라고 해야 된다. 왜? 인간은 뭐 원죄잖아요. 그죠? 원죄는 이거 뭐 돈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래서 면제해 준다 뭐 이런 말이니까. 저는 그 삶 쪽의 말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차별화된 전략하는데 중남미부터 남미, 브라질까지 전부 다가 스페인어를 쓰고 그랬다면 그 당시 500년 전에 배가 발달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무기가 때문에 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중남미부터 남미까지를 다 침범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실제로 도착하고 그 정복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해안가의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멕시코서부터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느냐? 여기도 되게 웃긴 건데요. 그 교황청에서 또르테시아스 조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도 몇 도 해가지고 거기는 스페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포르투갈 너네가 가져라. 그래서 아프리카도 이제 포르투갈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구는 둥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태평양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스페인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쭉 가지고 포르투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계를 마음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자신들이 도착했는데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야바라는 거 있었어요. 바야바 털 막 기른 그 오랑우탄 같은 그 캐릭터. 근데 여러분들 그 해외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수염 잘하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수염보다 더 심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암내.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은. 이거 그 양파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나? 뭐 이런 게 사람 몸에서. 그다음에 해외 나가 보면 큰 슈퍼 월마트나 이런 데 가 보면은 일단 채소하고 과일이 너무 많은 거에 일단 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오드란트 파는 데가 너무 넓어요. 이걸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할 정도로 놀라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도 없는 바다에 나갔단 말이에요.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가 모자르지만 마실 물도 없는데 씻을 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원주민들이 수염이 별로 없었대요.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도 수염이 많은데 이렇게 혼혈이 돼서 그럼 뭐로 보였을까? 바야바가 온 거죠. 근데 해양 민족들은 난파된 것 같은 사람들에게 과일을 주고 괴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귤류나 이런 과일들을 줍니다. 그 입장을 바꿔 보면 야 우리가 어렵게 도착했는데 얘네들이 과일을 바치네? 우리를 숭상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주민 눈에 보면 저게 인간이야 뭐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못 씻었을 테니까 또 냄새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구에서 보여주는 대로 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 도착하는 장면 보면 십자가 높게 올리고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막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허구죠. 그럴 리가 없죠. 언제 땅을 밟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면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빨래를 어떻게 해요? 마실 물도 없는데. 그리고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기 소금물에 들어가면 옷감이 다 해지기 때문에 바닷물로도 못 빱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케인즈가 영국 경제가 어떻게 성립이 됐냐? 사략질을 통해서 성립이 됐다. 사략질은 개인적인 노략질. 드레이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경이라고 부르는데 해적이잖아요. 그래서 카리비안의 해적들이 유명한 겁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이전과는 다른 갤리언선이라고 엄청나게 큰 배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적 함대의 베이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금과 은을 가득 채우고 대서양을 건너오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해도 로또 몇 배는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 영국 경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 이렇게 세로로 보여드린 유럽 지도에 변방이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야만도 이런 야만이 없죠. 영국. 여기는 아예 밖에 있으니까. 근데 변화는 변방에서 또 일어났다는 게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울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변화와 혁명은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중심이 아니고
중심은 항상 우리 지금 인류사 안에서 보면 늘 그 시점이 되면 망합니다. 바로 이 변방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죠? 변방입니다. 21세기에 지금 어제 여러분들 경주 아페엑에서 RM이라고 하는 BTS의 멤버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죠? 예. 지금 거기서 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돈을 주네 마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RM이 이야기했던 건 뭐였죠? 예, 우리 원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의 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죠. 자기 노래는 비빔밥이라고. 전 세계 모든 음악을 다 비벼놓은 거다. 한국 거 아니다. 비벼놓은 거다. 그게 우리 K-팝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이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변방에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중심축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또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화적인 환경을 보면. 예, 제일 뒤에 계시는 분.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경제적인 뭐 이유가 상당 부분인데 콜럼버스가 1492년부터 남미에 이렇게 가고 했는데 그때 당시 궁금한 게 그 뱃사람도 있고 선장도 있고 그 여왕이 돈을 댔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이제 그 예를 들어 금하고 은하고 들어오고 어디 하면은 그 재분 저 수익에 대한 배분이 왕이 자기가 다 가졌느냐, 지분을 투자해가 몇 프로만 가졌느냐,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살떡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배 타고 나가는데 그 선원들한테 밥만 먹여주고 간다. 이거는 좀 어려울 거고. 거기서 금하고 은이 많이 들어왔는데 왕도 조금 자기가 좀 챙겼습니까? 안 그러면 지분만 갖고 갔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 얘기 재미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스티븐슨의 보물섬, 외다리 잭 뭐 이런 거 그 만화로도 있고 그 연배가 만화 좋아하실 연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무튼 그 해적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뱃사람들 이야기 그거는 이제 부두에서 계약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도 그 왜 반란이 일어나냐면 뭐 3주인가 4주 만에 그 일할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초과하면서 이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원들은 계약직이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회복운동 레컨키스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엔코멘다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네가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의 영주는 네가 되는 거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후예들이 이거 재판으로도 갑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러면 그 80% 이상을 이제 콜럼버스가 가져야 되는데 이거 이유는 모르겠는데 져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왕실에 다 귀속이 되게 되는데 원래는 그 코르테스도 그렇고 정복을 많이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복하면 그 땅에서 왕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독립 이후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연방제, 중앙집권제 뭐 이런 류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연방제와 지방 분권제가 보수, 자유주의, 뭐 진보 막 이렇게 되는 그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겉으로 하는 이야기들이고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나발이라는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폭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김두한 같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비등비등해서 오늘은 내가 이겼지만 내일은 이길 거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매번 바뀌고 뭐 이런 혼란들이 일어났던 이유도 사실은 엔코미엔다라는 제도 때문에 그것도 이제 봉건제에서 유래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을 봤죠. 제가 아까 엄청나게 봤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샤를 1세라고 하는 카를로스 킨토 그러니까 그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합스부르크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그러니까 프랑스를 제외하고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의 거의 대부분과 그 다음에 필리핀과 라틴 아메리카의 주인이 군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건 있는 건데 실제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가 도착하고 나서 대륙이 엄청나게 큰데 수많은 탐험과 이런 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돈을 댄 게 사실 이태리의 자본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만큼 뽑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100% 카를로스의 재산은 아니었으나 그 재산이 얼마가 됐던 결국에는 전쟁으로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오신 강의 중에 제가 제일 그 말씀을 강의 중에 포함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읽은 중에서 이 두 세계가 만남을 인해 가지고 발전과 파괴가 어깨 나란히 동시에 일어났다는, 참 재미있다. 첫째 질문은 그 미국의 부가 구라파의 유럽에 끼친 영향. 두 번째는 이 두 틀리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유럽의 사상가들은 어떻게 변해갔는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가 열렸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은이 마구 증가해서 구매력이 생기고 더 좋은 옷. 그 어르신들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확실한데 조금 요새는 이런 얘기를 대학에서 하는 게 좀 걸리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성인 여성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기저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면 기저귀와 양모든 뭐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아니 어떤 걸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빨래터에는 남자들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걸 자기 기저귀를 빨아야 되니까. 한 번 써보면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동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자리도 이렇게 담요로 되면 까실까실하고 이게 찬바람도 막 들어오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면으로 이렇게 해서 땀도 착 흡수하고 따뜻하고 막 이러면 뒤로 돌아가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저기 유럽 여행 가보면은 이렇게 저기 침대에 이렇게 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꽉 짜여져 있는 것 같은 좀 두툼한 면보라고 하나요? 침대보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다른 세계가 만나면서 특히 라틴 아메리카를 만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사상가들이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를 생각해야 되냐. 초반기에는 이런 겁니다. 중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단 신문이라는 게 사실 19세기까지도 라틴 아메리카에 있었어요. 중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제국이 됐고 아주 호기롭게 후진 기어를 빡 넣은 거예요. 다른 데는 르네상스니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여기는 월세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따박따박 금과 은이 들어오는데 뭐로 열심히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사상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성경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원주민들은 누구냐 과연? 성경 안에 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카인의 후예다, 누구의 후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간이냐 뭐냐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세계를 가야 된다.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가나안 땅이 필요하다라는, 이게 우리가 지금 관점으로는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둘 중에 한 명이 죽는 상황이에요. 흑사병이 그렇게 돌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이 허락한 새로운 땅을 발견해야 되는데 진짜 신대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엘도라도니, 엘도라도 자체가 뭐 황금으로 가득한 뭐 이런 뜻이 있긴 합니다만 새로운 세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영화나 뭐 이런 데도 나옵니다만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자기가 꿈꾸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메이플라워 타고 이 몇 명들이 이 동부 해안가에 정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초반기에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 어릴 때도 미국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제국 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여전히 좀 머물고 있고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영화나 소설 문학을 많이 보면은 유럽 문명이 들어가서 중남미를 약탈하고 학살하고 노예로 삼고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정말 유럽 문명이 들어가기 전에
중남미 세계는 이상향이었던 곳이었는가? 그러니까 아무런 무슨 우리가 꿈에 그리던 어떤 그런 그런 파라다이스였는데 유럽 문명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곳으로 그렇게 규정 지어줄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수님 교재에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그 보충 설명이 조금 있는데 지금 남미가 대부분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까지도 혹시 유럽과 다른 가톨릭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답변해 예, 주시죠.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미인 대회에서 미스 콜롬비아나 미스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횟수로 미스 유니버스가 됐어요. 미녀 미남들만 가득한 천국이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데가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책 제목을 지었던 게 이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신화가 오히려 이들을 좀 오독하게, 그러니까 오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스테카 같은 경우는 인신공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신공양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정말 불태워서 바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을 땡 치면 땡이 아니라 에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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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을 만드는데 뭘 집어넣었죠? 갓나라기를 집어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천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지고 인당수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치는 건 절박하다라는 표현이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스테카에서는 좀 심하게 일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연결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목 민족 중에서도 이게 필요해? 가져오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뭐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진짜 힘 세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필요한 거 뺏고 다니는 사람들 뭐 깡패니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해양 문화에서 이게 필요해? 그럼 배 타고 가서 뺏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화가 언제까지 있었냐? 영국의 기반이 그거라니까요. 해적. 해양 문화에서 이렇게 덮쳐서 뺏어가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서부터 조선 시대까지 왜구가 그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그 어떤 곳에 정주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걸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주하지 않으면서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거 키우면서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여기 다 먹었으니까 절로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 수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데, 사실 뭐 구대륙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근대화되고 더 세련화돼서 제국주의나 식민지 수탈로 나타났었고, 우리나라도 또한 그 피해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뭔가 그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신화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종교적 혼합주의가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건데 이쯤 되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 누가복음에 이 손가락 집어넣고 있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 손가락 창 이렇게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도의 중서부에는 도마가 죽었다는 성당도 있어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오라고 불러요. 어느 때까지 인도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마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았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교도인가요? 아니죠. 복음을 알았으니까. 굳이 서구 유럽 쪽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솔로몬하고 결혼하고 초기 유대교가 남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원주민들 중에서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는데 우리도 복음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되면 얘기는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를 부정하고 니들은 미개한 종족이야 그래 버리면 도마를 부정하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배신하는 거고, 이걸 인정해 버리면 얘네들 걸 마음대로 뺏어올 만한 근거가 사라지죠. 물론 돈의 힘이 더 셌습니다. 결국 수탈을 당하죠. 그런데 순수한 종교의 입장에서 만약에 성모나 예수에게 인종이 있다면 그럼 우리들은 뭐지?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좀 피부가 까만, 근데 모르겠어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훨씬 하얗더라고요. 트럼프 뻘개가지고 실제로 조선의 기록에 서양인들을 홍인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하멜이나 그런 사람들도 뱃사람이어서 그런가 아무튼 뻘갰던 모양입니다. 갈색의 성모가 내려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도 그리고 성모의 은총도 우리와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을 인종주의적으로 보고 뭐 종교적으로 보기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종의 모습을 거치면서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결합하지 않고 있는 원주민 종교도 있고, 현재 가톨릭은 기독교보다, 그러니까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 배타적인 게 힘이 세죠. 유대인들을 배척하던, 백인들을 배척하던, 중국인이나 아시아인들을 배척하던 저들은 나빠라고 하면 내부적 결속이 세지죠. K단을 비롯해서. 그래서 광범위해지고 보편적이 되면 될수록, 가톨릭이 원래 보편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힘을 좀 잃어가는 면이 있고, 그리고 개신교는 거기에 비해서 뭐 특히 브라질이나 다른 데서는 힘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춤과 음악 뭐 이런 것도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채널에서 진짜 매일같이 안진뱅이 일어나고 봉사 눈 뜨고 난리 납니다, 진짜. 우리나라보다 찬양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발달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이제 성경을 읽고 사유하고 이런 종교보다는 좀 즉각적인 어떤 기적이나 뭐 이런 걸 바라는 모습들, 그런 게 또 정치적으로 연결되면 이런저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게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문명은 그 민족이 우수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 환경의 탓이다, 운이다, 이렇게 종교시에서는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되게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부탄이 높다고 한때 좀 뉴스에 나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되게 낮습니다, 행복 지수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신라 시대고 골품제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게 신분제죠. 그러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나는 여기서 만족해, 요 단계에서 다 올라갔어 라고 삶을 만족하게 되면 변화는 없지만 행복지수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동체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죠. 아니 그 사과 말씀도 드렸잖아요. 환경이 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계속 기온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환경도 변하고 지구도 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어떻게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것들을 지키려 하는 것인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혼란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발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한쪽으로는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혼란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성향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공동체라고 해서 민족성이라고 하나로 규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두 명이 목소리 높여서 얘기되면 거기에 경도돼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한두 명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좀 이렇게 재수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단언키는 어려우나 적어도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는 존재들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우리 몇 달 전만 해도 체감온도 38도 40도 막 이랬어요. 강남에서 40몇 도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40도 이상으로. 근데 이번에 보면 겨울도 장난 아니게 추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도 남겠죠, 이제는. 예, 그래서 그 극복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극복하는 존재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또 춥답니다. 조금 일찍 오고.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후 학자들, 전문가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추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년보다는 이제 춥겠죠. 그렇게 춥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또 적응해 보죠, 뭐. 그렇게 또 극복하면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우리 인류사에서 보면 뭐 한 4만 년에서 2만 년 사이 그 긴 시간 동안 2만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동북아시아에서 수렵 채집 활동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베링해를 넘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끊어지고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바운더리, 영역으로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 남미, 북미 이렇게 미주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문명을 또 형성해 왔고, 그것이 이제 우리 유럽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첫 출발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이제 유럽 문명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물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이제 저희들 쿠베크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21세기 우리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길게 잡아봐야 400년, 450년입니다. 그래서 유럽 근대 문명이 지금 21세기까지 이렇게 전해오는 그 기간 동안 어떤 변화를 또 이어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다음 주에는 한번 저희들 한국 문명입니다.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또 그 시간에도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최명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석으로 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1시에 저희 성서 계명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계명대역입니다. 지하철 2호선으로는 계명대역에 내리셔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1시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